특히 이제 베트남하고 예. 그럼 발표를 또 다시 해야 되나? 예. 오늘 제가 발표드릴 제 주제는 베트남의 한국과 한류 인식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제가 이제 이게 또 아무래도 공간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 왜 인터넷으로 발표하는 것을 좀 양해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트남하고 한국은 1990년대 초에 이제 수교를 맺었고 22년에 이제 수교 3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과 베트남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서로 관계가 상당히 중요해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호 전략적으로 가치가 있는 국가라고 인식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이제 한국하고 베트남의 관계가 더 이제 수교 이후로부터 30년의 짧은 시간 동안 긴밀하게 형성된 것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인데요. 베트남 같은 경우는 한국의 이제 FDI 3위 수혜국이자 한국 4위의 교역국으로 위치해 있고 그만큼 무역적으로도 중국하고 이제 미국, 유럽에 넘어서 이제 정말 가까운 국가로 발돋움하게 됐습니다. 한배 수교 직후에 이제 베트남 국립대에서 이제 교육적으로 추진했던 방안은 대학 내에 이제 한국어과를 설립을 했습니다. 1994년에 호치민 국립대에서 이제 한국어과를 설립을 하고 그리고 1995년에 하노이에서 이제 그 한국어과를 설립을 해서 그 이후로 이제 1996년 이후에 활발한 경제 협력이 시작이 되는데요. 그리고 이후에 이제 방송 사업자들이 이제 한국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 드라마를 배급받기 위해서 요청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한류의 컨텐츠가 베트남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제 1998년에 MBC 드라마 의가 형제로 인해서 주연 배우인 장동건 씨가 상당히 인기를 누렸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드라마 외에도 영화 그리고 케이팝에 대한 인기도 30년이 지나면서 인기가 급상승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한 베트남 관계가 심화됐고 한 베트남 관계가 가까워진 이 마당에 이제 베트남 사람이 한국과 그리고 한류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선행 연구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한국 학자들과 베트남 학자들이 태도가 약간 달랐습니다. 이제 한국 학자들 주로 접근하는 방식은 베트남 소비자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구매 의향에 대한 연구를 중심적으로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소비자들의 한류에 관련된 물품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나 베트남 학생들이 한국 식당을 방문한다든지 한류 현상이 K-뷰티와 관련된 온라인 미디어 콘텐츠가 제품 구매로 실제적으로 이어지는지 등에 대한 관련 연구들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트남 학자들 같은 경우는 주로 비교적 한국, 베트남 양자 관계 그리고 이제 서로가 서로 갖고 있는 태도나 인식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경향을 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관련된 선행 연구를 살펴보고 이제 우리가 질문을 가져봐야 될 부분을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한류는 한국에 대한 베트남의 인식 속에서 어떻게 보여지는가가 이제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한류가 한국에 대한 베트남인의 태도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라는 질문이 있고 그리고 이제 한류가 한국, 베트남 양국 관계의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로 질문으로 본 연구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관련 이론 같은 경우는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국제 관계에 있어서 이미지나 인식이라는 것이 그만큼 대외 경제 의사 결정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와테프 회원들은 대부분 다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연구에 되게 조예가 깊으시기 때문에 프레이밍의 부분에 있어서는 다 이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가설을 좀 세워보면은 한류와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는 베트남인의 적절한 반응과 행동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라는 것이 첫 번째 가설이고요. 두 번째 가설은 한류에 대한 베트남인의 인식은 한국에 대한 베트남 인식 내에서 가장 효과적인 프레임일 수 있다라는 것이고, 세 번째는 한류에 대한 베트남인의 인식은 여러 측면에서 양자 관계 심화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가설을 세워보았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는 유튜브 내에서 베트남의 한류와 한국의 인식을 측정하려고 하는 것을 중점으로 뒀고요. 사용 프로그램은 노드 엑셀을 활용을 했고 키워드는 베트남어로 한국을 뜻하는 한국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이제 이 키워드를 사용해서 정제를 해서 모았던 영상이 2012년 12월 2일부터 제작된 비디오부터 2023년 12월 8일까지 제작된 총 한국 관련 580개의 영상을 모아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연구 결과는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의미 연결망인데 제가 이 노드를 베트남어 원본에서 이거를 돌려서 이제 영어로 다 고쳐가지고 바꿨기 때문에 이 점들이 다 영어로 되어 있는 거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이제 뭐 서머리 1, 서머리 2 같은 경우는 베트남어 단어가 그게 이제 이 단어가 음절음절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두 개가 합쳐져야 서머리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서머리 1, 2를 합쳐서 서머리라고 보시면 되고 컬처도 실은 이제 문화라는 단어가 따로따로 떨어져서 나타나기 때문에 이걸 일리로 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게 세 가지 프레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한류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문화나 그리고 이제 관련된 서머리나 리뷰 관련된 한류 콘텐츠에 관련된 리뷰가 주로 이제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한배 관계인데 주로 이제 한국과 베트남의 이제 수장들이 만나서 이제 회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기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일본이라든지 이제 그런 국가들과 어떻게 이제 관계를 했는지에 관련된 노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삶의 양식이라고 하는 거는 이게 영어로 하면 라이프 스타일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 자체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음식이나 요리나 그리고 이제 추천 음식들 그리고 이제 베트남과 한국을 서로 소개하는 그리고 이제 한국 언어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배울 수 있는지 관련된 비디오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가 주로 나타난 프레임인데요. 그리고 이제 관련된 비디오를 조회수, 그리고 댓글 수, 그리고 좋아요 순으로 이제 상위 10개 버전으로 했는데 일반적으로 이 조회수랑 이제 댓글 수와 그리고 이제 좋아요 수를 보면은 일반적으로 한류에 관련된 콘텐츠가 상당히 영향을 미쳤고요. 그리고 이제 조회수 관점으로 보면은 이제 영화나 드라마 그리고 이제 관련된 한국에서의 삶 이런 것들이 주로 이제 조회수가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한 한국에 관련된 컨텐츠 같은 경우에 그만큼 이 베트남 소비자들이 훨씬 더 능동적인 반응을 보여줬다는 것을 보여주는데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이런 한류적인 부분을 조금 제외를 하면은 한 남한과 북한의 차이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한국의 통일에 대한 관심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한국이 어떻게 강대국이 되었는지 그리고 한국의 사회 문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관심을 갖고 능동적으로 대처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좋아요 수를 보시면은 주로 쇼츠들이 많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현상인 것 같은데 요즘 이제 소비자들이 긴 동영상보다는 짧은 동영상에 좀 더 반응을 잘 하는 성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내용은 전반적으로 한국에서의 삶에 관련된 것들과 그리고 이제 베트남에서 삶의 비교 뭐 이런 것들을 중점으로 좋아요 수가 많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요 장면을 조금 캡처를 해보면은 왼쪽에 있는 거는 뭐 이제 베트남에서는 싸고 한국에서는 비싼 물건은 뭔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있고 이제 한국과 베트남이 어떻게 삶의 차이가 있는지 뭐 이런 거를 비교하는 동영상을 양쪽으로 캡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류 관련된 컨텐츠 같은 경우는 드라마 리뷰나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 콘서트 같은 이제 가수들에 관련된 컨텐츠나 그리고 이제 드라마를 통해서 주로 한류의 컨텐츠를 소비하는 성향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콘서트 같은 경우는 이제 영화나 드라마에 비해서는 비교적 커버리지가 적은 것들을 좀 더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류에 관련된 비디오가 주를 이루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좋아요,
댓글, 뭐 이제 조회수 이런 쪽으로 보면은 한류에 관한 콘텐츠가 베트남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삶의 방식을 잘 살펴보면은 한국 물건과 한국 생활에 대한 다양한 매력을 보여주고 있고, 따라서 본 프레이밍 자체도 한류 콘텐츠를 실질적으로 소비하는 베트남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은 이제 이게 한류 콘텐츠 자체가 한류에서의 삶을 동경하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실질적으로 체험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비디오나 이런 콘텐츠가 상당히 베트남인들의 긍정적인 반응이나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류의 삶의 방식의 프레이밍을 살펴보면은 한국을 가고자 하는 여행이나 유학 또는 거주 목적지로 동경하고 있는 베트남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관련된 베트남인과 한류 관련된 콘텐츠 소비는 직접적인 방문이나 경험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따라서 한류의 영향력이 그만큼 인적 교류를 증가시키고, 그리고 이제 양자 관계를 발전시키는 가교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류는 베트남인의 한국 인식을 키우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프레이밍으로 작용을 합니다. 실은 뭐 관련된 단어가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제 그러니까 이제 베트남 사람들이 얼만큼 많이 보고 그리고 반응을 보였는지에 따라서 인적 교류의 증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좋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구가 이제 주는 시사점이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만약에 가능하다면은 우리가 보는 베트남은 어떻고, 그리고 서로 양쪽에서 갖고 있는 오해나 그리고 기대 심리와 같은 좀 이런 인식을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서 좀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한류가 그만큼 양자 관계를 가깝게 하는 촉매제 역할을 한다면은 그만큼 문화 관계에 대한 상호 전략이나 이런 것들을 도출하면 훨씬 더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지금 발표를 끝내셨고, 뭐를 하시는 선생님께서 저희 남인용 부경대학교 교수님께서 잠깐 코멘트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흥미로운 발표 잘 들었는데요. 예, 한 가지만 여쭤보자면 한류 관련, 한국 관련 드라마나 뭐 영상이라고 해서 늘 긍정적인 면만 표현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은데 혹시 어떤 그 긍정적인 면과 더불어서 표현되는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면, 뭐 범죄라든지 약간 하여튼 뭐 가정 내의 문제라든지 그런 문제들의 내용이 베트남 사람들이 한국에 대해서 생각하는 어떤 부정적인 면에 미친 영향은 뭐 관련 연구가 있다든지 혹시 그런 내용을 발견하신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실은 또 남인영 교수님께서 또 되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이제 그 부정적인 부분을 간과하려고 하지는 않았지만은, 전반적으로 한국 드라마에 관련된 부분은 주로 리뷰 성향의 많은, 주로 서머리 위주의 방송을 많이 유튜브 공개사에서는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반응, 이제 댓글 수의 관점에서 보면은 실은 이제 한국 사회 불평등 부분을 조금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힘들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관심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왜 남한은 북한과 통일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주저할 수밖에 없는지, 이런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갖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역사적으로 분단이 되었던 국가이다 보니까 그런 국제관계 맥락에서 이 부분에 관심이 있는 것 같고요. 주로 이제 한국 사회의 좀 어두운 단면들을 다루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베트남과 또 비교를 하면서 또 이제 그런 좀 약간의 차이점은 있는데, 실은 연구가 부정적인 연구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는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되게 좀 안타깝긴 한데, 좀 더 이제 만약에 시각을 좀 구체적으로 가겠다고 하면은 좀 더 이제 전문가들에 대한 좀 의견이나 이런 인터뷰성으로 조금 심도 있게 다루면은 좀 이런 부분을 좀 발견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코멘트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질문 다 끝내셨을까요? 예.
네, 너무 재미있게 들었던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질문이 하나 있는데, 전공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베트남어를 하시고, 베트남에 대해서 연구를 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뭐, 그러니까 이제 구사를 할 줄 안다는 이유로 지금 이제 한번 해봤고요. 그리고 이제, 한번 그런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면은 좀,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또 한국하고 베트남의 교류가 좀 급격히 발달되고 있고, 수교 이후로 교민 수도 상당히 많아지고 있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중국하고 이제 미국, 일본을 그 다음이 이제 아마 베트남인 걸로 제가 통계적으로는 알고 있는데 뭐 우리가 있다면 지적을 해주시고 예, 그만큼 교민들도 많아진다는 거는 인적 교류가 크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관점에서 상호 간의 인식을 좀 돌아봐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실은 남인영 교수님의 코멘트하고 조금 연결을 시키면은 항상 긍정적인 부분만 있을 수는 없지만 부정적인 부분도 분명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크리티컬한 평가를 하는 좀 이제 전문가 집단들도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더 살펴보면은 좀 흥미롭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동의는 예, 구사력입니다. 아, 네. 안 그래도 제가 저희도 동아시아를 이제 연구하고 있는데, 보통 한중일을 연구를 하다가 이제 베트남까지도 확장이 되고 있는데, 베트남어를 구사할 수 있는 분들이 사실 많이 없거든요. 학과도 별로 없고. 거기에 음, 대해서 되게 많은 강점을 가지시는 것 같고, 또 베트남에서도 지금 제2 외국어를 또 한국어도 추가했다고 저희가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많은 연구를 해주시면은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궁금하신 분 있으실까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저희 피터 스택 선생님께서 네,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캠이 와서 조금 도와주시겠어요? Hello, can you hear me? Hello? Oh, I can hear your voice. Fantastic. Can you see me? Yeah, of course. So Okay, good. handsome. Oh, wow. I shaved this morning. Yeah, we've been having a long holiday. I can share screen and I just get started. Yeah, please. Okay. Here we go. All right, everybody. Yes, I assume you can see my screen. Yes. All right, my name is Peter Steck, and I'm calling in from Kuala Lumpur. And this paper is co-authored with Hanu Park, whom I am sure you are all familiar with, and whom it is always a pleasure to work with. And we've done some research on international branch campuses, and then looking at the greater Kuala Lumpur region, which is a very unique region in this respect. I'll talk briefly about the background so that you understand what is an international branch campus, where is Kuala Lumpur, why is it interesting? And then I will talk a bit about the data and methodology, the results, and then the discussion. And of course, we'll have time for some questions, hopefully. Now, first of all, where's Kuala Lumpur? Kuala Lumpur is the capital city of Malaysia. You might know the Twin Towers. It's the largest kind of economic business center in Malaysia, one of the larger ones in Southeast Asia. It's very multilingual, so English is widely used as well as Malay, Chinese, etc., which makes it interesting from a branch campus point of view. So what is an international branch campus? Now, since you are all in Incheon, in Songdo perhaps, you know what international branch campuses are. It's basically a kind of subsidiary campus of a big university, which is still very closely monitored by the home university in terms of strategy, quality assurance, and such things, although it is, of course, in a different location. Now, worldwide, there's about 260 branch campuses in 77 different countries, and they are generally seen as increasing national higher education capacity. Things like skilled labor, attracting talent, these are the kind of functions that they typically perform. In some cases,
they are also kind of for the purposes of prestige, and examples of that are NYU and the Sorbonne and Abu Dhabi, which are clearly funded by the Abu Dhabi government. They're not very stable IBCs. They open and they close all the time. I think recently a major branch campus closed from Texas A&M in Qatar. That was a big deal. And they tend to become more localized in terms of academic staff, and that final point is more relevant for us. And they also tend to be driven by commercial motives, although in some cases also foreign policy goals. In this research, we basically wanted to see, fill an important gap about what is the research performance of these IBCs compared to that of local universities, especially in a more mature research ecosystem like Kuala Lumpur. And how do they connect into the region, and how do they connect the region into the rest of the world? Do they really play that bridging role that some authors such as Paul and Lane have argued? Now, Kuala Lumpur has a fairly large higher education system. 330,000 students are currently enrolled in tertiary institutions. Within ASEAN, it is quite strong. Of the top 20 universities, according to the QS ranking, 6 are in Greater KL. That's more than Bangkok and Singapore. We've had several waves in KL. It started in the 1950s to 1990s with kind of new public universities. Then we had government-linked companies opening universities. And then finally, we got the creation of real private universities in the early 2000s, such as Sunway, Taylor's, UCSI. And then very interestingly, in 2016, we saw the opening of a new IBC from Xiamen, China. So these are the main research universities based in the greater KL area. And these are selected based on their research output. We've got 5 public universities. We've got 5 private universities, and we've got 3 international branch campuses, making for a total of 13. So it's a very diverse landscape, which makes it very interesting for comparison. So in terms of data and methodology, we looked at scientific publications included in the Dimensions.ai database. We looked at the last 10 years, from 2013 to 2022, and at least one of the authors had to be affiliated with one of the 13 Greater KL universities. Universities are only included in the sample if they have at least 100 publications, and then we did regression analysis to look at research quality, regional research networks, and the frequency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o those are the 3 things that we are very interested in. These are some of the indicators. We can go through this, but I think an important one is the average number of citations, and citations being, of course, an indicator of quality of scientific output, and then various types of degree centrality, network centrality that we use, and also the number of international co-authored publications. I'm happy to expand on this if there are questions. So some of the results we saw. First of all, for research quality. So the first model doesn't include university type. And then in the second number, we did include it to see if it makes a difference, and it does. So basically, international branch campuses and private universities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higher quality of research output. And this is interesting partly because these universities tend to be excluded from a lot of public funding for research. This is now slowly changing. But it's a very interesting statement that the public universities don't perform that well. Then if you look at the research networks, and this is the research network around 2013, we see that the branch campuses can be visible. So we've got Monash University, Malaysia, but very interesting, its closest link is not with Monash University, but it's with, I think it's the National University of Malaya, or University of Malaya, some of the public universities. Then you see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which is still very closely connected. The Malaysia campus is connected to the main UK campus. So Monash has basically already gone local in a way in terms of its network, whereas Nottingham is still tied to the UK. Now, moving on another 5 years to 2018, we see that Monash University Malaysia and University of Nottingham have gone completely locally connected. They're essentially acting like
private university, if you will, connected to University of Malaya, which is the national flagship university in Malaysia, also located in Kuala Lumpur. Then if you look at the rest of the research network, these are all major Malaysian public universities, not necessarily located in KL. So you've got a very strong national research network. And then in 2022, the network evolves further. You basically see all of the branch campuses disappearing from the network. So they don't have especially strong links with any of the local universities. But we see Xiamen University Malaysia very closely linked to Xiamen University in China. And this is, of course, a newly started university, I think around 2016. So you see this gradual evolution where you start very closely tied to the home campus, and then you move kind of into the domestic research system. Now, the next one we look at is degree centrality. And then what you notice is that if you account for the citation ratio, that's the average quality of publications, then international branch campuses are not very special. They're, what do you say? Their degree centrality is not better than you would see based on the quality of their publications. And in fact, for private universities, it's slightly negative. And we see a similar trend if we look at betweenness centrality, and we see a similar or slightly different trend if we look at eigenvector centrality. There's actually negative if you start to account for citation quality. So this means that even though these private universities and also these branch campuses produce very high or relatively high quality of research, they are more peripheral in the regional research collaboration network of Greater Kuala Lumpur. So that's interesting, that I cannot speak English, that peripheral position in the network. Then in terms of international research collaboration, we see that these international branch campuses are not different from the public universities based on the quality of their publications. So they don't seem to play an especially critical role in providing that international connectivity, which some people have speculated is their contribution. Malaysian public universities seem to be perfectly capable of doing that as well. So then some discussion points. Yes, it is true that IBCs produce higher quality research, but actually the quantity of research they produce is very small, and they don't seem to have a very special network role, except in the beginning. For instance, the Xiamen branch campus in Kuala Lumpur connecting to the Xiamen main campus back in China. You very clearly see the Malaysianization of the IBC research network, and that is likely due to the faculty being mostly Malaysians as well. And actually, if you look at private universities versus these international branch campuses, the differences in their faculty, just casual observation, doesn't seem to be very different. And there's a lot of mobility between them as well. The other thing to note is that the University of Malaya and also the University of Science Malaysia, which is located north of Kuala Lumpur and Penang, and University of Technology Malaysia, UTM, which is in the south, nearby Singapore, they play a very central role in the research network, even though they're outside of Greater KL, suggesting that we don't really have a Greater KL research network, we have a Malaysian national research network. So in that sense, the geographical scope of the study, could have been different, but nevertheless, it was interesting to see. Quality factors could also be due to the fact that public universities train a lot of graduate students, and those graduate students may publish lower quality papers. Then as people become more advanced, they start working for these private universities and these international branch campuses, and then they get hired there. So that could be an explanation. It's not to say that the public universities are bad, so the public universities have a different purpose, and have therefore a different profile of their research output. And the big gap is graduate students, because private universities, international branch campuses have relatively very small graduate programs, largely because public funding for them is very limited. So then some of the conclusions, well, IBCs are not so important actually in a large higher education system like a Greater KL, but they could be more important in other smaller cities like Doha or Abu Dhabi, where they have been studied in some detail as well.
The high quality research output is notable. I think it's very interesting, even though these are teaching institutions. The limited research they produce is really good. There's also often a discussion about these branch campuses and funding. This is not so relevant for Malaysia because the IBCs tend to be privately funded. So it's no government money going there. It's all private money. So whether they, their functioning in that sense is a lot less controversial because there is no public funding. And future research could address the research funding issue in general in Malaysian universities, which is very opaque, and also this inter-institutional researcher mobility, where we see a lot of people jumping from public to private, private to branch campus, and the other way around. So how does that affect who jumps, who doesn't jump? Those kind of things would be interesting to see, and then also seeing how that compares to other countries which have IBCs and how those IBCs are then embedded institutionally. So I will leave it here, hopefully leaving us some time for questions and comments. Thank you very much for your time. Okay, thank you for your presentation. And we will comment 박종욱 사장님. Yes. 잠시 나가 카페에서 카메리 생각하는데. I can't speak English.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화면 옆에서 통역으로. Thank you, Peter. I am Thank you. Yeongnam Daily newspaper journalist. It's understand. Just a moment. Yeah, no problem. Prepare translate. Okay, you need some help. 한국어로 해주시면 되겠죠. So sorry, I cannot speak in Korean to you. I'm speaking in Korea. Okay. 첫 번째, 아시아권에서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의 국제 브랜드 캠퍼스가 많은 이유를 좀 알고 싶다. Peter, so the question is, why are there so many international brand campuses in Malaysia and Singapore? I think they're actually quite different in a way. I think for Malaysia, it is mainly because higher education is private for profit. So Malaysia was unable to expand its public higher education system far enough. And then the solution was to have the market to come in to establish private universities. And with that, Malaysia was also open to these international brands. So Malaysia has a very open market. Most of the private universities here are private for profit. You can buy shares in the stock market, for instance, in these universities. I think in Singapore, it's a little bit different. I think it's partly policy driven, that Singapore attracts certain elite branch campuses. And it's also driven by the fact that Singapore restricts admissions to its own public universities, to only the elite, which leaves a big group of students who either go to Australia or who enroll at these kind of lower ranked branch campuses. So I think, generally speaking, insufficient public provision of higher education and having a very open market. 그러니까 이제 말레이시아는 그 private for profit, 그러니까 말레이시아 정부의 그 공적 교육을 담당할 정부의 재정적 여력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 가지고 그러니까 일부러 그 시장을 이제 열어가지고 해외 대학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돈을 벌고 그 대신에 교육을 담당해라라고 그런 형태고, 싱가포르는 약간은 다른 형태는, 싱가포르는 그러니까 엘리트들이 소위 말해서 이제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좀 정부에서 그다음에 또 싱가포르의 엘리트들이 해외 엘리트들이 좀 많이 올 수 있도록 또 그런 측면에서 이제 해외 대학을 하죠. 근데 이제 싱가포르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자체 대학들을 상당히 이제 탑 클래스로 만들기 위해 가지고 해외 교수들을 또 많이 이제 뽑고 있거든요. 그래서 싱가포르 교육 전체를 또 보면 많이 이제 탑 클래스로 만들기 위한 그런 노력이 이제 싱가포르 정부에서 하고 있는 거니까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 기술은 많이 다른 게. 그 오늘 So 발표 I have translated. Okay. Yes, yes. I think you did a great job. Yeah. 땡큐. 오늘 그 말레이시아 어떤 브랜드 캠퍼스 관련해가지고 관련해서 브랜드 캠퍼스가 말레이시아에서 말레이시아 지역 사회의 연구를 좀 활발히 하고 있는 건지 일부 발표를 하신 것 같은데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들을 수 있는지 한번. 네. So Peter, you mentioned today that there are a lot of brand campus in Malaysia, and they are conducting researches on communities. Can you explain a bit more on the Malaysian communities? Yeah. Oh, in terms of the ethnic communities or is that what you mean? Because you mentioned that there were a lot of brand campuses in Mhm. Malaysia. So what kind of like Malaysian community is being formed there in those brand campuses? Could you explain more in detail on that? Well, I think the first thing, yeah, this is a broad question, so there's many things to say. I think the first thing to realize is that the branch campuses are run mostly by Malaysians. Most of the faculty and many of the students are Malaysian. And if there are international students, they tend to not come from Australia or the UK or, well, China is a different story, but they tend to come from Indonesia, from Bangladesh, from India, from African countries, for whom it's much more affordable way to get a foreign degree. I think in terms of community and community embeddedness, like the University of Nottingham and also Monash University, they had very strong alumni networks in Malaysia already. Many Malaysians had gone there for generations to study. And Xiamen University is very interesting because the person who founded Xiamen University in China was Malaysian. So he lived about 100 years ago, and he was born in Malaysia. He made his money. He went back to his hometown, and he endowed Xiamen University. And so partly with that history, they came back here and they got a land grant from a property developer, basically, who wanted to build apartments, and then he gave them some land. And so that's how that came about. But the communities on the campuses, I mean, it's predominantly Malaysian, and Malaysia is itself quite multi-ethnic. Kuala Lumpur today is about 50% ethnic Malay, maybe 40% ethnic Chinese, 10% ethnic Indian. But there are many migrants as well from all over the Asian region. A follow-up question would be like, in terms of those community inside the brand campuses, he wants to know how the local research community is in terms of collaboration within those brand campuses. Well, I think the research collaboration with other institutions in Malaysia is very easy because many of the faculty members are Malaysian. And also because the higher education system in Malaysia, even the public higher education system, largely operates in English. So in that sense, there is not much of a barrier in terms of cultural community relations, but there is a gap in terms of funding. That funding for private higher education for research is very limited. So it tends to come from either, it almost always comes from private sources, and there's a very limited number of competitive public grants. So I would think that many researchers at private universities or branch campuses, they will have contacts inside the public universities, or they'll have their international network. And that is partly why they benefit from the research that is done there. You were
he's already satisfied with all the answers. I think it's up to the questions are only up to this point. Thank you so much, Peter, for your presentation. It was very Oh, did interesting. Jin? Excuse me, can I have a quick question? Yeah, sure. Yeah, Yeah. please. Yeah, it is really interesting, and I'm curious, what are the challenges or opportunities encountered by students of International Branch College in entering the job market? How about the difference between the public university or the IBC? I'm going to say something a bit controversial. I mean, first of all, international students cannot enter the job market, right? In Malaysia, they need to leave. But for Malaysian students, the many employers regard the quality of education at the public universities as inconsistent. Some departments are good, some areas are good. Malaysia also has a history of affirmative action for ethnic Malay and indigenous groups, which kind of clouds the picture of what is really a quality degree. And so, generally speaking, the private universities and international branch campuses are more respected by many employers. Really? Oh. But there's also a class issue with that like middle class and upper middle class people from all ethnic backgrounds tend to send their kids there or tend to send them abroad. And the public universities attract many bright students from like less urbanized areas. So that is another issue. Okay, that's got there. it. Yeah, Thank you. you're very welcome. Thank you. Okay, thank you.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Bye. Thank you, Peter. 네, 다음 발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박혜성 선생님 들어와 계신가요? 네. 네, 그 소리를 조금 올려주시겠어요? 여기서는 목소리가 좀 작게 들립니다. 아, 네. 잘 들리시나요? 네, 이제 잘 들립니다. 네, 네. 화면 공유해 주시겠어요? 네. 네,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혹시 목소리 조금 더 올릴 수 있으실까요? 네, 괜찮으신가요? 네네네네, 가능합니다. 네. 혹시 시작하면 될까요? 네, 발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부모의 양육 태도, 잠재 파일, 프로파일 분류에 따른 그림 및 자아 존중감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을 중심으로 연구를 조금 진행을 하였고, 저는 발표를 맡은 인천대학교 박혜성입니다. 먼저 이 연구를 이제 왜 수행을 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필요성을 조금 간략하게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양육 태도는 이제 단어 그대로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보이는 일관된 태도와 행동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부모가 지지하고 격려를 보내는 긍정적인 측면의 양육 태도는 너무 당연하게 자녀의 긍정적인 발달과 관련이 있고, 반대로 자녀에게 굉장한 어떤 통제성이나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양육 태도는 자녀의 부적응적인 사회정서 발달뿐만이 아니라 학업적인 측면에도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밝혀져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 연구에서는 잠재 프로파일 분석이라는 분석을 통해서 부모의 양육 태도에 프로파일이 과연 어떻게 나타날까, 이 프로파일에 조금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는 부모가 자녀를 양육할 때 위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뭐 예를 들면 긍정적인 양육 태도만 또는 부정적인 양육 태도만 이렇게 한 가지의 양육 태도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보통 다차원적인 양육 태도를 조금 동시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양육 태도의 하위 차원의 유형과 수준의 조합에 따라서 다양한 프로파일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러한 프로파일에 따라서 종속 변이에 따른 영향력이 조금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에 좀 주목을 해보았습니다. 또한 제목에서 말씀드린 대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급을 조금 구분을 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하는 시기는 학교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서 다양한 변화를 좀 겪게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올라가게 되면 학생들의 어떤 수행과 내적 동기가 급격히 감소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결국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지각하는 부모의 양육 태도의 프로파일은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인 중심 접근의 분석을 통해서 이와 같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되는 시기에 부모의 양육 태도에 관한 프로파일이 과연 안정적으로 그대로 유지되는지 혹은 뭔가 변화가 되는지에 관한 양상을 조금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러한 부모의 양육 태도에 따라서 과연 이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그리고 자아 존중감에서의 차이가 과연 발생할까? 이 차이에도 조금 주목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릿은 열정과 끈기를 가지고 오랫동안 개인이 목표를 추구하며 노력하려는 어떤 능력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릿을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개인은 이러한 긍정적인 어떤 발전을 할 수가 있고 뭔가 학업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결과를 갖고 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청소년기 발달을 이해함에 있어서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청소년들이 이 시기에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로 조금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선행 연구에 따르면 개인의 발달 과정에서 자아 존중감은 안정적인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으나 특히 이제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전환되는 시기에는 다양한 어떤 이런 변화로 인해서 자아 존중감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날 수 있음을 좀 밝혀져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학교급 전환기의 시기는 본격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을 하고 학생들이 학업 관련 생활을 시작해 나가는데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고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 자신이 마주하고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을 뭔가 끈기 있게 지속해 나가는 힘인 그립과 스스로에 대해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자아 존중감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좀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중요한 타인인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인식하는 양육 태도의 프로파일에 따라서 그리고 자아 존중감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려고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의 논의를 조금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인식하는 부모의 프로파일을 도출을 하고 그러한 도출된 프로파일에 따라서 그릿 및 자아 존중감이라는 이러한 사회 정서적인 변인의 차이가 있는지를 조금 살펴보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청소년기 학생들의 보다 건강한 사회 정서 발달을 위해서 어떠한 좀 지원 방향을 모색할 수 있을지를 탐색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연구 문제 첫 번째는 부모의 양육태도 프로파일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연구 문제 두 번째는 부모의 양육태도 프로파일에 따라서 그릿 및 자아 존중감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본 연구는 한국아동청소년 패널 조사 2018년 초등학교 4학년과 중학교 1학년, 즉 1차년도와 4차년도 종단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분석을 하였고 최종 그 데이터에 활용된 인원수는 초등학교 4학년 2,607명과 중학교 1학년 2,275명의 학생 데이터를 분석에 활용하였습니다. 네, 측정 도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분석 방법은 잠재 프로파일 분석을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잠재 프로파일 분석의 장점은 기존의 어떤 연구들은 변수들의 어떤 평균에 조금 집중을 하여서 이런 변수들의 관계를 통해서 현상을 파악하는 변수 중심적인 접근이 조금 이루어졌다면 잠재 프로파일은 집단을 분류할 때 개인의 어떤 응답값을 중심으로 집단 군집을 이루게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특성에 관심을 가지고 접근하는 사람 중심적인 접근이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M+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여서 순차적으로 프로파일을 하나, 둘, 세 개, 네 개 이렇게 쭉쭉 늘려가면서 보다 본 데이터에 적합한 모형을 조금 찾아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의 수를 결정할 때에는 정보 지수인 뭐 ARC, BIC, 그다음에 Adjusted BIC 값 그리고 엔트로피 값, 그다음에 이러한 적합도 지수들과 더불어서 조금 더 이론에 근거한 해석 가능성을 고려하여서 최종적인 모형을 선택하였습니다. 네, 상관 분석 결과
선행연구와 마찬가지로 부모의 긍정적인 양육 태도에 가까운 하위 요인들은 그릿, 자아 존중감과 정적인 상관을 보였고 반대로 부모의 부정적인 양육 태도에 가까운 거부, 강요, 비일관성과 같은 이러한 하위 요인들은 그릿과 자아 존중감과 부적인 상관을 나타냈습니다. 네, 자세한 기술 통계 및 상관 분석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그래서 먼저 이제 잠재 프로파일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프로파일의 수가 4개가 본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조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ARC와 BIC 수가 4개가 되었을 때 2개에서 3개로 증가했을 때는 가장 감소폭이 컸으나 4개에서 5개로 증가할 때는 감소폭이 보다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엔트로피 값의 경우 프로파일 수가 5개일 때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나 그 다음으로는 프로파일의 수가 4개일 때가 또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같은 지표들과 그리고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모두 4개의 프로파일로 구성된 것이 본 자료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을 내렸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집단부터 과연 어떠한 이러한 프로파일이 나타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잠재 프로파일의 유형은 전체 집단의 30.6%에 해당하는 집단으로 4개의 유형 중에서 따스함과 자율성 지지, 구조 제공은 평균 수준, 그리고 부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거부나 강요, 비일관성은 평균 이하로 지각하는 일반적인 양육 태도의 특성을 나타내어서 본 연구자들은 이 집단을 일반형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유형은 이 초등학교 집단에서 가장 많은 집단의 학생들이 속한 유형으로 애정 자율형인데요. 부모의 양육 태도 중에서 긍정적인 특성인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 제공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집단은 애정 구조형으로 명명을 하였고 이 집단 같은 경우에는 따스함과 구조 제공은 두 번째 집단과 유사한 수준으로 높은 반면에 자율성 지지가 평균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지막 유형인 강요 비일관형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양육 태도 중 부정적인 특성에 가까운 거부, 강요, 비일관성이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부정적인 양육 태도를 가장 많이 인식하고 있던 유형으로 이 유형을 강요 비일관형으로 명명하였습니다. 다음은 중학교 1학년의 프로파일 분석 결과입니다. 중학생 역시 먼저 가장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속한 유형은 일반형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강요 비일관형으로 역시 내 집단 중에서 가장 그 부정적인 특성을 평균 이상으로 인식을 하고 있던 유형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체의 33.7%가 속한 집단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 중 긍정적인 특성인 따스함, 자율성 지지, 구조 제공이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의 그 집단이 복합형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는데요. 초등학생에게서는 나타나지 않았던 그 프로파일 유형이 중학생에게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유형은 전체의 6%가 속한 유형으로 부모의 양육 태도 중 긍정적인 특성과 동시에 부정적인 특성을 다른 유형들에 비해서 모두 비교적 높게 나타난 점이 특징입니다. 즉, 이 복합형에 속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에게서 긍정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특성도 굉장히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연구자들은 본 프로파일을 복합형이라고 명명을 하였습니다. 네, 다음 연구 문제였던 이제 부모의 양육 태도 프로파일에 따른 그릿 및 자아 존중감에 있어서 차이를 좀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4학년 그리고 그릿에서의 차이를 살펴보면 애정 자율형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그릿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애정 구조형과 일반형이 강요 비일관형에 비해서 그릿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특성을 높게 인식하였던 강요 비일관형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그릿이 나타났습니다. 네, 자아 존중감도 역시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났고 애정 자율형, 애정 구조형, 일반형, 강요 비일관형 순으로 자아 존중감 평균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중학생 데이터 결과입니다. 그릿의 경우 애정 자율형 집단에서 전반적으로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이 부분은 초등학생 결과와 좀 비슷했는데 중학생 같은 경우에는 복합형이라는 요 집단이 강요 비일관형에 비해서 그릿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자아존중감의 경우에도 역시 애정 자율형 집단이 전반적으로 자아존중감을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일반형과 복합형이 역시 강요 비일관형에 비해서 자아존중감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으나 일반형과 복합형 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결론 및 논의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두 최종 모형으로 4개의 프로파일을 도출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프로파일 분석 결과 초등학교 4학년은 애정 자율형이 가장 많은 집단의 학생들이 속해 있었고 가장 낮은 것은 강요 비일관형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형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반면 복합형이 가장 낮은 비율의 학생들이 속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통적인 결과는 모든 학교급, 즉 초등학생과 중학생 모든 학교급에서 높은 비율의 학생들이 애정 자율형과 일반형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아무래도 초기 청소년들은 대체로 아직까지는 부모에게서 애정과 관심을 느끼고 있다는 기존 연구들을 뒷받침하는 결과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에 대해 초기 청소년의 경우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예전보다 증가하기는 하나 주 생활 공간을 가정에서 학교라는 기관으로 옮긴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 않아서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많이 받으며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중학생의 경우 초등학생에 비해 부정적인 특성의 강요 비일관형이 보다 높은 비율을 차지한 것을 나타났습니다. 즉 초등학생에게서 나타나지 않았던 복합형 프로파일이 도출되었는데요.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는 중학생의 경우 여전히 부모의 영향을 받으나 이 시기에는 독립에 대한 욕구에 대한 증가로 부모에게서 뭔가 초등학생과는 달리 과도한 압력과 통제를 조금 지각하고 있음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초등학생과 중학생 프로파일에 따라서 그릿에 있어서의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사 집단과 중일 집단 공통적으로 애정 자율형 집단에서 그릿이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반대로 강요 비일관형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그릿이 나타났습니다. 이는 부모가 애정과 자율성을 제공을 하고 자녀에게 충분한 격려와 지지를 제공했을 때 자녀가 어려움에 놓이더라도 굉장한 이런 끈기를 보였다라는 연구와 반대로 부모에게서 뭔가 과도한 통제와 강요를 높게 지각할 경우에는 그릿이 낮게 나타났다는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았을 때 그릿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서는 청소년 자녀가 부모에게서 애정과 자율성을 지각을 하고 동시에 과도한 강요나 통제 그리고 비일관적인 태도만을 느끼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이제 좀 흥미로웠던 점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 같이 중학생에서는 복합형 집단의 프로파일이 노출이 되었고 이러한 복합형 집단의 그릿이 강요 비일관형 집단의 그릿보다 높게 나타났습니다. 즉 부모에게서 부정적인 특성을 굉장히 높게 인식했던 집단보다 긍정적인 특성과 부정적인 특성을 동시에 높게 지각했던 집단이 그릿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양육 태도의 하위 차원이 무조건적으로 뭔가 긍정적이거나 또는 부정적인거나 이러한 이분법적인 구분보다는 이들을 동시에 지각하는 것이 항상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즉, 본 연구의 초기 어떤 가정처럼 본 연구의 부모의 양육 태도의 다차원적인 측면들이 개인에게 동시에 존재할 수 있음을 고려해서 초기 청소년들이 지각하고 있는 부모의 양육 태도의 프로파일을 파악을 하고 그에 걸맞는 적절한 환경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도 역시 차이를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사와 중일 모두 긍정적인 특성을 지각하였던 애정 자율형 집단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그리고 부정적인 특성을 높게 지각하였던 강요 비일관형 집단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결과 역시 부모와 자녀 사이가 굉장히 친밀하고
부모에게서 애정을 느끼는 경우에는 자녀의 자아 존중감이 높게 나타나지만 반면 부모에게서 무언가 굉장히 압박을 느끼는 경우에는 낮은 자아 존중감을 보였다는 기존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청소년기 학생들의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부모가 친밀한 자녀와의 관계를 유지하되 동시에 청소년기 자녀에게 주어진 발달 과업을 부모의 도움이 아닌 자녀 스스로 잘 수행을 해서 성취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부모의 양육 태도의 다차원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이 지각하는 양육 태도의 프로파일을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기존 부모 양육 태도의 프로파일을 도출했던 연구 결과들은 주로 학업적인 변인들에 조금 관심을 가져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초기 청소년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이자 부모와의 상호작용으로 발달한다고 알려진 그리과 자아 존중감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본 연구에서는 초등학교와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금 연구를 진행을 하였는데 자아 존중감은 청소년 후기로 갈수록 다시 뭔가 상승을 하거나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보다 종합적이고 폭넓게 살펴보기 위해서 고등학교 시기까지 조금 중단적으로 데이터를 파악을 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그립과 자아 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의 양육 태도에 주목을 하였으나 청소년기 그림 및 자아 존중감 발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모 이외에도 중요한 타인들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연구를 수행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본 연구 발표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오늘 원래 토론자 정진민 선생님과 박혜정 선생님의 토론은 잠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어서 발표자 9번 정진민 선생님께서 토론 주제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 부탁드립니다.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잠시만요. 발표 시간은 최대한 50분 이전으로 맞춰주시는 걸로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소리 크기는 어떤가요? 네, 잘 됩니다. 여기서 조정 가능하니까 편하게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조정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지금 화면 하나만 보이나요? 아니면 노트도 같이 보이고 있나요? 네, 지금 PPT랑 선생님 얼굴 함께 이제 화면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평가공학을 활용한 고등학교 수학과 평가 모델 모형 개발 사례에 대해서 발표할 아이오와 대학교 대학원생 정진민입니다. 본 연구는 인천대학교 김성현 교수님과 함께 진행했습니다. 그럼 카파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고등학교 수학과 평가 모형 개발 사례 및 시행 과정을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 타이틀에 소개된 평가공학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자동 문항 생성 기능인 AIG와 개념적으로는 비슷하지만 보다 좀 큰 개념인데요. 평가공학은 처음 문항 설계부터 학생들의 평가 결과 분석까지 이 모든 과정이 전산화되어 이전의 아날로그 방식이 모두 사라지고 전 과정이 디지털로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동 문항 생성은 평가공학의 과정 중 특히 문항 모형을 컴퓨터가 이해하고 처리 가능한 언어로 변형하는 과정을 말하는데 특히 평가공학에서 강조하는 것은 예를 들어 수학에서 숫자만 변형되어 자동으로 문항이 생성되는 개념이 아니라 온톨로지 기반의 AIG를 구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온톨로지란 정보나 지식을 표현하고 이해하기 위한 추상적인 구조나 체계를 의미하는 그런 컴퓨터 및 정보과학 개념으로 원래는 철학적인 개념에서 비롯된 온톨로지를 교육 측정 및 평가 모형에 적용해서 내용 전문가들이 구체적으로 측정하려는 지식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과 그 관계에 대한 구조를 컴퓨터에서 조작할 수 있도록 전산적으로 도식화하는 것을 그런 것을 온톨로지 기반의 생성적 측정 모형이라고 합니다.
온톨로지 구성을 이해하기 쉽게 도식화하여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는 교과적 내용 지식을 간단하게는 트리 구조처럼 표현 가능한 위계적인 관계 또는 비위계적인 관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온톨로지 구성의 예를 보자면 다양한 교과적 지식은 꼭 트리 모양뿐만 아니라 더 다채로운 관계를 가질 수 있겠죠. 그 예로 다중지표, 다중원인 관계를 표현하는 다양한 미믹 모델 관계도 있습니다. 또는 위상적 관계들로 표현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교과적 내용 지식을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체계적인 구조로 정리를 하면 하나의 지식 내용을 바탕으로 다양한 형태의 문항을 제작 가능하게 됩니다. 이는 평가 공학의 가장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카파랩에서 운영하는 ARG 시스템 엔진을 연구 목적으로 빌려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카파 엔진에서 ARG 기능을 실현할 수 있었는데요. 예를 들어서 문항 및 평가 모델을 개발하고 온 오프라인 양식에서 응답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카파 엔진을 통해서 평가를 배포하였습니다. 이때 카파 시스템은 학교 단위의 많은 학생들이 동시 접속할 수 있는 고성능 네트워크 인프라로서의 역할도 하였습니다. 이 카파 엔진에 대해서 소개를 하자면 평가 공학을 기반으로 컴퓨터 적응형 형성평가, 학습 분석 플랫폼, 지능형 평가, 학습 에이전트와 같은 그런 디지털 평가 프로젝트의 연구 개발을 위한 평가 엔지니어링 엔진입니다. 또한 카파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접목하여 디지털 환경에 전략적으로 최적화된 대량의 평가를 생성할 수 있는 전산화 문학 모델을 효과적으로 또는 효율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본 연구에서 시행된 고등학교 수학과 평가 모델은 현직 수학교사 2명, 평가 전문가 2명, 전산 전문가 1명으로 수학 교과 전문성과 평가 전문성을 모두 고려하여 수학 평가 모델 연구팀을 구성하였는데요. 이때 평가 전문가 2인은 전 수학 교사 및 수학 교과 전문가로 총 4명의 수학 교과 전문가가 문항 모델 개발에 참여하여 제작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수학 평가 개발 연구는 기초학력 진단 평가를 통해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3월에 고등학교 수학을 시작하기 전에 수학 학습 결손 진단 및 기초 수리 능력 신장을 위한 학생별 맞춤형 학습 평가 모형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평가 모델 개발 과정을 보자면 첫 번째로 본 연구팀의 4인의 수학 교육 전문가들은 각자 단원을 나누어서 중학교 3학년 수학 내용을 기반으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 내용의 기초가 되는 문항들을 선정하고 이를 토대로 온톨로지 모델도 개발하고 두 번째로 문항 모형을 개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선정된 문항 모델을 합산하여 7개 단원에서 총 45개 문항의 수학과 진단 평가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로의 문항 모델을 바꾸어서 검수해 보면서 문항의 난이도에서부터 최적화된 문항 모델 코딩을 위한 토론과 매력적인 오답을 위한 서로의 조언을 하고 전산 전문가로부터 코딩 수정 및 보완까지 컴퓨터 문항 모델 개발 동료 평가 및 수정을 완료하였습니다. 본 문항 모델 개발에는 특별히 다중 질문 유형 문항 모델을 적용하였는데요. 다중 질문 유형 문항 모델이라는 것은 하나의 문항 모델에 여러 가지 종류의 질문 형태를 포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질문 형태에는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참, 거짓, 선다형, 빈칸 채우기, 에세이, 선긋기 등이 있는데요. 수학 교과 및 진단 평가의 특성상 에세이와 매칭은 제외하고 이 연구에서는 선다형, 빈칸 채우기, 참, 거짓을 적용하였습니다. 이 다중 질문 문항 모델은 질문하는 내용과 그 내용을 물어보는 방법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모형화하는 구조에 대해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의 수학 개념에 대한 질문을 하는데 객관식으로도 대답할 수 있고 빈칸 채우기로도 대답할 수 있고 참 거짓으로도 대답할 수 있다면 질문 유형에 상관없이 학생들은 오로지 수학 개념에 대해서 집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개발자 입장에서는 온톨로지 모델 개발에 집중할 수 있으며 전체 평가 개발에 관여하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 접근법은 대상 지식 표현이 가능한 한 많은 형식으로 표현되고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다른 형식으로 조작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평가 개발을 절차적으로 더욱 안전하게 구성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카파 시스템을 기반으로 어떻게 문항을 개발할 수 있는지 문항 예시를 통해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이 원의 성질에 해당하는 지필고사 문제입니다. 오른쪽은 카파 시스템을 이용해서 이러한 유형의 문항을 제작하기 위한 문항 모델의 예시입니다. 크게는 질문 부분인 문두, 그리고 문두에서 조작하는 변수의 성질들, 그리고 선다형 문제의 정답 및 오답 모델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된 문항에 해당하는 각 피드백 설정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 있는데요.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장 위에는 랜덤으로 지정되는 모델 아이디와 옵션으로 선택 가능한 문항의 나선형으로 연계되는 문항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문항의 특징을 설명하는 이름, 문두, 문항의 난이도 상중하, 그리고 정답 유형이 뭐 자연수로 되어 있는지 정수, 소수, 분수들 그런 것들이 있고 문항의 인지적 수준들이 더 선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문두에서는 문항 모델의 질문 및 그림 모형들을 포함하는데 도형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그림을 두고 문두를 조작해서 여러 질문들도 한꺼번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형의 넓이를 구하는 문제와 같은 그림을 활용해서 둘레를 구하는 문제까지 하나의 문항 모형에 함께 제작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항 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몇 개의 문제를 만들어낼 건지 이렇게 개수를 입력하고 그리고 랜덤으로 시 넘버를 입력하고서 리뷰를 눌러주면 다음과 같이 지정된 개수의 문항이 생성이 됩니다. 모든 문항 모델에는 고유의 모델 아이디가 존재를 하는데요. 평가 모델의 의의와 개발자의 의도에 따라서 선택에 따른 옵션으로 문항 모형을 제작할 때 윗부분에 각 문항 모형을 풀기 위한 필요한 기초 지식 문항 모형을 이전 단계인 백워드에 연계를 시키고 본 문항을 숙지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인 포워드의 심화 문제를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본 문항을 틀린 학생은 어떤 지식이 부족한 건지 아랫 단계의 문항을 풀게 함으로써 구멍이 난 부분을 찾아서 메꿀 수 있고 또한 본 문항 모형을 쉽게 맞춘 학생들은 다음 단계 문항인 심화 문제를 더 풀어봄으로써 한 번 풀고 끝내기보다는 수준을 달리해서 계속 반복해서 문제를 풀면서 개념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도와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학생들의 입장에서 문항 연습 페이지로 전환을 하면 문항이 제시되면서 예시에서 보다시피 왼쪽 화살표 부분을 누르면 백워드 기초 문항을 풀 수 있고 오른쪽 화살표를 누르면 포워드 심화 문항을 풀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정구 모양 아이콘과 되돌아가기 아이콘을 볼 수 있는데요. 문제를 풀어보고 정구 모양의 아이콘을 누르면 오답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오른쪽에 다시 돌아가기 아이콘을 누르면 자동 문항 모델의 장점을 활용해서 틀린 문항은 비슷한 유형으로 원하는 만큼 계속해서 풀어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평가에만 그치지 않고 사후 교육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개발한 평가 모델에 대한 고유 번호를 생성해서 다운로드를 받으면 학생들은 앞 슬라이드에서 본 것과 같은 맞춤형 평가 문항을 풀고서 바로 그 평가 결과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총 4개의 문제로 된 수행평가가 있다고 가정을 하면 시험을 보기 전에 학생별로 서로 다른 평가 아이디 링크를 다운을 받게 되는데요. 학생은 화면의 개별 시험지하고 함께 저 첫 번째 그림과 같은 답안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학생이 개별 시험지의 정답을 체크할 때마다 자동으로 답안이 생성이 되는데 학생이 모든 문제를 풀고 채점을 하게 되면 모형에 대한 고유 번호의 다음과 같은 두 번째와 같은 결과지를 제공을 받게 됩니다. 결과지에는 학생 개개인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UID, AID, RID, 그리고 답안을 제출한 시간이 제공이 됩니다. UID는 응답 데이터의 소유를 인식하기 위한 추가 정보이고요. 이것은 처음에는 생성되지 않다가 답안을 최종적으로 제출을 하고 나면 표시가 됩니다. 카파 시스템은 학생 신상 정보를 저장하지는 않기 때문에 UID 또한 학생 본인과 평가 운영자만 식별할 수 있습니다.
AID는 평가 고유 링크를 뜻하고 RID는 평가 결과 고유 링크로 모든 응답 데이터 값이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선생님한테 시험이나 숙제 결과로 이 링크를 이메일로 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답안지에서 오답에 대해서 다시 확인하고 싶을 때 이렇게 화살표에서처럼 다시 보고 싶은 문항의 숫자를 클릭을 하면은 결과지에서 다시 문항 연습 화면으로 되돌아갈 수 있게 하이퍼링크가 걸려져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의 교사의 평가 모델 제작 및 시행은 코로나19 이후 급격히 늘어난 디지털 교육 콘텐츠 서비스 속에서 교사가 교육의 주체자가 되지 못하고 사교육 서비스의 사용자로 전락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가 디지털 학습 콘텐츠의 제작 과정을 이해하고 직접 제작 또는 활용하여 교사가 원하는 수업 내용에 적합한 문학 모델을 설계 및 제작하고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데 가장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연구는 진단평가라는 평가 유형의 목적에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교과 내용 중 기초가 되는 중학교 3학년 수학과 모든 과정의 지식을 온톨로지 모형으로 디지털화해서 전산화하였다는 데 또 다른 의의가 있습니다. 다중 질문 유형 모델을 추가로 또 적용을 해서 문항 형식의 다양성을 추구하고 가능한 한 효율적으로 학생들에게 수학 개념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론에 그치지 않고 개발된 평가를 토대로 실제 학생들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교사들에게 수업 초기 단계의 수업 전략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 학생들에게는 또 피드백 제공 및 틀린 문제와 유사한 문항의 문제를 여러 번 풀 기회를 줌으로써 결손된 부분을 진단하고 교정 및 보충 학습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이는 그동안 이론적으로만 접해왔던 교육자 중심인 생태계 플랫폼에 한 발짝 나아갔다는 데 매우 궁극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단평가 모형 개발 사례 연구를 통한 그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몇 가지 시사점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 평가 공학을 활용한 실제 평가 모델을 구현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모든 교사가 문학 모델을 연구 및 활용할 수 있는 AIG 시스템 엔진이 필요합니다. 본 연구에서는 카파랩에서 운영하는 AIG 시스템 엔진을 연구 목적으로 빌려서 연구에 참여한 교사들이 평가 모델을 개발할 수 있었는데요. 전국의 많은 교사들이 직접 개발하고 많은 학생들이 동시에 접속하여도 정보 처리가 가능한 그런 국가 단위의 고성능 네트워크 인프라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대규모 데이터 처리와 서비스를 위해서 클라우드 컴퓨팅 자원하고 대용량 데이터 스페이스를 및 처리를 위한 고성능 서버가 필요합니다. 또한 정보 처리를 위한 고속 네트워크 인프라와 학생 정보를 처리할 때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한 보안 시스템과 정책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이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접속할 수 있는 모바일 및 웹 앱을 지원하는 시스템 및 시스템 상태를 모니터링하고 관리하는 그런 도구가 또 필요합니다. 이러한 요소들을 고려해서 대한민국 전체 학생들이 동시에 정보 처리를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면 이것은 국가적인 자원과 기술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교사들이 AIG 관련 시스템 함수를 익히려면 이에 관련한 교사 교육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기존 교사들을 위한 교사 연수뿐만 아니라 예비 교사들을 위한 관련 과목 및 또한 개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언제든지 숙제 또는 시험 등으로 이용 가능하기 위한 학교의 컴퓨터, 노트북,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과 같은 디바이스가 충분히 사용 가능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AIG 플랫폼은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접근할 수 있으므로 인터넷 연결이 가능한 디바이스들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단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그 토론은 생략하기로 하고 오늘 온라인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